여러분, 절대 복숭아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간이 망가지고 심장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복숭아, 사실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복숭아를 먹는 방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복숭아 한 알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를 드시면서 우유를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숭아 먹고 바로 혈압약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어떤 복숭아를 골라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복숭아를 잘못 먹으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숭아 종류별로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 몸에 맞는 복숭아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보관하는 비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8분만 투자하시면 올여름 복숭아를 완전히 다르게 드시게 됩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먼저 복숭아를 왜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복숭아를 먹은 뒤에 입 주변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과일 알레르기 환자의 약 35%가 복숭아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복숭아는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복숭아 알레르기의 원인은 바로 껍질에 있는 미세한 털입니다. 이 솜털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집을 지키는 경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이 복숭아 껍질의 단백질을 외부 침입자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경보를 울리고 두드러기, 가려움, 붓기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멀쩡했던 분도 60세 이후에 갑자기 복숭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새롭게 과일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67세 박 어르신께서는 평생 복숭아를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를 드신 뒤 입술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복숭아 알레르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가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괜찮았던 음식도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를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고혈압 약에 들어있는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복숭아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신 직후에 복숭아를 바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심해지면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과일과 약을 동시에 섭취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복숭아를 드시면 됩니다. 둘째, 복숭아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면 안전합니다. 셋째, 혈압약 외에도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은 주치의에게 과일 섭취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복숭아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만 조금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숭아를 잘못 먹으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레르기 위험, 약과의 상호작용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죠.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숭아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복숭아가 여러 종류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맛있어 보이는 것만 고르십니다. 사실 복숭아는 종류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복숭아를 골라 드시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도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털이 없어서 만졌을 때 매끄러운 복숭아입니다. 크기는 다른 복숭아보다 작지만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천도 복숭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공장과 같습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해독 기능이 중요한데 천도 복숭아가 바로 이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도 복숭아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황도 복숭아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에너지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지치시는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천도 복숭아가 딱 맞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천도 복숭아 한 개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의 양은 피로 해소 음료 한 병에 버금갑니다. 두 번째, 황도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솜털이 있고 과육이 노란색인 복숭아입니다. 우리가 통조림에서 자주 보는 바로 그 복숭아입니다. 황도 복숭아의 가장 큰 특징은 베타카로틴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백도 복숭아보다 무려 85배, 천도 복숭아보다 21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 결과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물질입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오염되듯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포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황도복숭아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니코틴이라는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연이 가장 좋지만 당장 끊기 어려우시다면 황도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황도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개복숭아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복숭아로 크기가 작고 맛이 시큼합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지만 건강 효과는 가장 강력합니다. 개복숭아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가래와 기침을 줄여주고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기관지나 폐가 약하신 분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개복숭아가 명약입니다. 또한 개복숭아에는 유기산과 팩틴이 풍부하여 장운동을 도와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개복숭아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엑기스나 차로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가을에 개복숭아를 담가놓고 겨우내 드셨던 바로 그 지혜입니다. 옛날 분들의 건강 비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한 신비복숭아입니다. 천도복숭아와 백도를 교배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인데요. 겉모습은 천도복숭아처럼 빨간색이지만 속은 하얀 백도 과육입니다. 맛은 백도에 가까워서 달콤하고 향이 좋습니다. 신비복숭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껍질에 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숭아 알레르기는 대부분 껍질의 미세한 털 때문에 발생합니다. 신비복숭아는 털이 없기 때문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시던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량만 드셔보시고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비복숭아에는 유기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피로 해소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비복숭아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른 복숭아처럼 상온에 놔두시면 금방 물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4가지 복숭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숭아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간이 안 좋으시거나 피로가 심하신 분은 천도복숭아, 눈이 침침하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은 황도복숭아, 기관지가 약하시거나 감기를 자주 걸리시는 분은 개복숭아,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는 분은 신비복숭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트에 가시면 그냥 아무거나 집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복숭아를 골라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숭아를 먹더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지는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이나 사과입니다. 복숭아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것입니다. 이 카테킨이 비타민C를 만나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의 카테킨이 비타민C와 결합하면 항산화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레몬과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과일 샐러드처럼 드시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또한 레몬과 사과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사과산은 피로 해소에 탁월합니다. 여름에 더위에 지치셨을 때 복숭아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피로가 확 풀리실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번째, 요거트입니다. 복숭아와 요거트의 조합은 우리 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익균이 많아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요거트에는 이 유익균이 들어있고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트가 좋은 균을 넣어주고 복숭아가 그 균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 어르신께서는 수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도 드셔보시고 유산균도 드셔보셨지만 효과가 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복숭아를 잘게 썰어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주 만에 배변 활동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한 줌 넣어 드시면 단백질까지 보충되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3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바로 오이입니다. 복숭아와 오이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여름 더위를 이기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95% 이상이어서 몸에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고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오이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지면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줍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을 만드실 때 미역 대신 복숭아를 잘게 썰어 넣어보세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오이와 복숭아만 있으면 됩니다. 여름 한 그릇으로 수분 보충과 영양 섭취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복숭아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십니다.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우유의 칼슘이 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숭아가 주는 좋은 영양소를 우유가 뺏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시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숭아와 우유를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를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우유를 드시면 철분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조금 벌려주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번째, 장어입니다. 여름 보양식으로 장어를 많이 드시죠. 장어 먹은 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어는 지방이 18%, 단백질이 20% 들어있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이 지방을 소화하는 데만 해도 우리 위장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숭아의 유기산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어의 지방과 복숭아의 유기산이 서로 충돌하여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도관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기름진 것을 수도관에 부으면 배수가 느려지잖아요. 거기에 산성 물질까지 부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배탈, 설사, 심하면 구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장어를 드신 날에는 복숭아 대신 매실차나 식혜를 드시는 것이 소화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약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고혈압 약의 이뇨제 성분과 복숭아의 칼륨이 만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력감 근육통에서 시작해서 부정맥,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약을 드시고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 레몬이나 사과, 요거트, 오이를 말씀드렸고, 궁합이 나쁜 음식 3가지, 우유, 장어, 고혈압 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복숭아를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를 드실 때 껍질을 깎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드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십니다. 복숭아 털이 입안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농약이 걱정되시기 때문이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식이섬유가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과육보다 2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5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장을 청소해주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 안에 쌓인 노폐물을 쓸어내어 대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성분이 껍질에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으니 껍질을 버리는 것은 좋은 약을 반이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숭아 껍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어주세요. 솜털과 함께 표면의 잔류물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둘째,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 씻으시면 더욱 깨끗합니다. 셋째, 그래도 껍질이 불편하신 분은 천도복숭아나 신비복숭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두 품종은 털이 없어서 껍질째 드시기에 편합니다. 복숭아와 혈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과일을 기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사이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식품은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복숭아는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약 80이고 수박이 70입니다. 그에 비해 복숭아는 30에서 50 사이이니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권고합니다. 복숭아 1개, 약 150g 정도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양입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복숭아의 건강 효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시죠? 쉽게 말하면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한국인 실명 원인 중 하나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싼 영양제를 따로 사시지 않아도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이 성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이 뭐냐고요? 우리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탄성 밴드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어 또래보다 피부가 젊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비싼 화장품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철 복숭아 한 알이면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보관 방법에 따라 맛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 바로 드실 복숭아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단맛이 줄어듭니다. 둘째, 많이 사셔서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시되 드시기 1시간 전에 꺼내서 상온에 두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먹으면 맛이 덜합니다.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두시면 복숭아 본연의 향과 단맛이 살아납니다. 셋째, 복숭아를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서 보관하시면 서로 부딪혀서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공된 통조림 복숭아는 가능한 한 드시지 마세요. 통조림에 들어있는 시럽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올리고 살이 찌게 합니다. 말린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매우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철의 신선한 복숭아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여름이면 복숭아를 사다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복숭아가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전통 방식이 역시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숭아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는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후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둘째, 복숭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간 건강에는 천도복숭아, 눈 건강에는 황도복숭아, 기관지 건강에는 개복숭아,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면 신비복숭아를 선택하세요. 셋째, 레몬이나 사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반대로 우유, 장어와는 따로 드시고 고혈압 약과는 시간 간격을 두세요. 넷째, 복숭아 껍질에 영양소가 5배 더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신선한 복숭아를 제철에 드시고 통조림이나 말린 복숭아는 피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올여름 복숭아를 약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제철 복숭아 한 알로 시작해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려면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